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10년도 노무사 1차 경제학 기출문제 자, 8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임금 격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노무사 시험 2차 시험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임금이 차이가 발생했어. 왜 발생했니?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능력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편견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임금 격차는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좀 우리가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볼게요.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높다면 성별 임금 차별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객관식에서 언제나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원래 능력이 좀 더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건 이제 편견에 의한 차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우리 경작에서는 언제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로조건이 나쁜 직장이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보다 임금이 높다. 근로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쾌적하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근로조건이 나쁜 직장 같은 경우는 3D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뭐예요?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좋은 직장보다는 임금이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임금 격차를 우리가 보상적 임금 격차라 합니다. 용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디귿 이건 맞는 표현이네. 다음에 디귿 학력 이외의 생산성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 간의 임금 격차가 있다라고 할 때 학력별 임금 차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학력 이외에 다른 것들이 다 동일해요. 생산성,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 거야. 근데 그 임금 격차가 학력 이외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학력별 임금 차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지. 다른 걸 다 컨트롤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도 마찬가지야. 남자와 여자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알고 봤더니 남자가 임금이 높아. 그럼 그때는 차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에 해당하는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볍게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요. 자, 9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은 컴퓨터를 대당 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A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이 월 26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260만 원을 일정하대. 임금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자, 그때 노동자 수에 따른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표로 나와 있고요. 문제 자체도 이렇게 좀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시면은요. 약간 이게 노동경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 보시면 괜찮고 만약에 100점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공부를 위해서 해설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각각 노동자 수에 대한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량을 구해 볼게요. MPL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냐 이거니까 노동자가 1명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25명 이렇게 되고요. 25개. 자, 노동자 수가 1에서 2로 증가했어. 그럼 생산량이 25에서 45가 되니까 20개. 그리고 45에서 16 하면 1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0,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최적 선택은 이게 임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한계 생산 가치로 바꿔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한계 생산 가치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요거랑 VMPL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VMPL이 뭐예요?
V가 밸류잖아. P예요, P. P 곱하기 MPL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얘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 노동자 한 명당 임금이 똑같이 260만 원을 일정한데 VMPL이 크면 노동을 증가시키고요. 이렇게 되면은 노동을 감소시키고요. 같을 때는 이게 바로 최적 노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품의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대당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P가 20이야. 그럼 여기다 P가 20, 여기도 20, 20, 2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VMPL이기 때문에 VMPL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MP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 곱하기 5, 25 곱하기 20 하니까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400, 여기는 300, 여기는 200, 여기는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요거랑 지금 이제 뭘 비교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랑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임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임금. 임금은 여기 보시면 260 하니까 여기쯤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치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가 여기 한 명일 때는 500이니까 500이 260보다 크니까 노동을 늘리고요. 400이 돼도 260보다 크니까 늘리고 300일 때도 260보다 크니까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디까지 노동자를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노동자를 3명까지 채용하는 게 바로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요. 우선 다음 설명 중 여기 보시면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일정하다? 아니요. 생산량이 어떻게 해요? 점차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L이 체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게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일정하다? 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P는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지 가장 최적인가? 여기 보시면 몇 명? 3명, 4명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갔는데도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옳은 것 찾기는 사실 뭐가 다 이렇게 확실히 맞나 일일이 다 틀렸나를 체크해야 되니까 좀 더 부담되긴 합니다. 자, 컴퓨터 판매 가격이 30만 원을 상승한다면 노동자 몇 명을 고용한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명 고용하는 게 바람직했어. 근데 이게 P가 만약에 상승했다 할게요. P가 P1이 30으로 상승하게 되면 30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 이게 VMPL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가 3명이니까 3명이 아니라 뭐 최소한 4명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 실제 30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명을 고용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컴퓨터 판매 가격이 1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조업을 중단하는 10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10만 원으로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P가 10으로 되면요. 이게 한계 생산이 노동자 한 명일 때도 25인데 250이 되는 거잖아. 임금은 260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아예 한 명도 생산 안 하고 고용 안 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기보단 중요한 문제인데 일일이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잘 봐주세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 증가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여러분,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노동이고요. 임금이 있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을 뭐를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 합니까? 이게 VMPL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인 거 이해되시죠? VMPL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야. P 곱하기 MP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자, 가격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MPL이 올라갑니다. 여기 MPL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요, 노동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뭐 그거는 맞아. 상방 이동시킨다. 그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방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노동의 어떤 절약적인 기술 변화다라고 하면 노동을 적게 쓰는 기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오케이, 맞죠?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볼게요. 비노동 소득의 증가는 여러분 노동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바로 임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체크해 볼게요. 아니,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얘는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주어진 임금 하에서 여가와 노동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선택과 관련된 이슈,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주어졌을 때 임금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 요거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가와 노동 공급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노동과 여가 이외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곡선 자체가 변해요. 왜냐면 요거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가고 이게 소득이라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여기 어딘가가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비근로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어. 그렇게 되면 이때 선택점이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 소비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여가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게 노동인데 임금인데 이게 기울기가 임금이야. 임금이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노동 공급을 더 이렇게 여가가 감소하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요. 노동 공급 곡선 이동시키고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산출물의 시장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시장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산출물 생산량의 시장 가격 P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P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노동하에서 VMPL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네,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이게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근로자가 미숙련 근로자가 있고요. 미숙련 근로자가 있고 미숙련 노동자를 할까요?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숙련 노동자. 여러분 숙련 노동자라고 하면 삽질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로 이렇게 해서 막 이를 뽑고 막 그렇습니까? 벤치로 뽑아야 그런 거 아니잖아. 뭔가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기계를 다룰 줄 모르면 성공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만약에 AI가 이렇게 등장해서 새로운 기술이, 신기술이 등장했다고 합시다. 그럼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노동자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미숙련 노동자는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계산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옛날같이 뭐 계산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미숙련 노동자의 시장 이렇게 있어요. 미숙련 노동자 시장이 있고 숙련 노동 시장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돼? 낮아지고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여기 보시면 임금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의 갭 격차가 어떻게 해요? 더 벌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임금 격차를 더 확대시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답은 어떤 게 틀렸습니까? 하면은 1번이 틀렸죠. 노동의 한계 생산 증가는 노동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에 11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은 갑의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변화하는 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금률은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먼저 기계적으로 보세요. 이게 백워드 밴딩하는 후방으로 굴절하는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첫 번째 여가가 열등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해 가시죠? 자,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야. 임금 올려주면 노동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연령과는 상관없죠. 연령과는 상관없고 임금이 관련돼 있습니다. 여가가 기pen제 아닙니다. 여가가 기pen제가 되면 이게 후방 굴절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암기하셔도 됩니다. 여가가 기pen제일 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상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라는 삐딱선이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과 노동의 보완 아니요. 이게 보완 관계 이런 거 상관이 없고요.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아니요.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지금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와 직접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답은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 여가가 기pen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정상제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봐주시죠. 그래서 요거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갑과 을의 후생의 변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3개의 오렌지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 여러분, 뭐뭐를 하나 얻기 위해서 뭐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이게 MRS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당신은 Y제를 몇 개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와 그리고 오렌지 할 때 사과가 관심이다라고 하면 MRS로 쓸 수 있어요. MRS 4,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 오렌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 오렌지 3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을은요. 하나의 오렌지를 더 얻기 위해서 사과 1개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MRS 4, 5. 이 4, 5점 같이 4, 5가 되는 거예요. 5, 4가 아닙니다. 을 이거 보시면 1개랑 하나 이렇게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MRS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는 사과랑 오렌지 중에서 사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정도예요. 사과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등호가 여기 3이 1보다 이렇게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교육 조건이 이제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오렌지 가격에 대한 사과의 가격 교육 조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둘 다 여기 보시면 요 사이 갑이 오렌지 2개를 주고 을에게 사과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과 하나랑 오렌지 2개를 교환하는 거니까 요 중간에 위치하잖아요. 2대1, 1대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요 사이에 요게 위치하게 되면 교역 조건이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2분의 1인지 2인지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렌지 2개랑 사과 하나를 교환하니까 사과가 오렌지 2배만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에서 3 사이라면 자, 둘 다 갑과 을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때는 답이 2번 이렇게 둘 다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은 공공재와 관련된 겁니다. 예, 우리가 공공재는요, 정부가 생산 공급한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퓨어 순수한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 가지고 우리가 구별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요, 어떻게 나타내요?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비배제성과 다른 하나는 비경합성. 요거를 둘 다 충족하게 되면 우리가 순수한 공공재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요. 기본적으로 보면 공공재는 자, 퍼블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얘기합니다. 공동으로 소비가 가능한 재화를 얘기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게 바로 공공재. 이렇게 특성으로 보시면 돼. 자, 비배제성이란 건 뭐예요? 이게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non 이런 말을 써요. excludea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제를 못해요. 돈을 안 내도 배제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된다? 맞아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선을 표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non 라이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서로 경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공재를 우리가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게 여기서 나와요. MRS의 합이 MRT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를 수직으로 소비하는 양이 다 똑같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의 합으로 나타낸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차 뒤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그런 내용들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요. 문제 보니까 GDP와 관련된 얘기네요. 자,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GDP라는 거 개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GDP라는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보시게 되면 한 국가 전체적인 이쪽 생산량을 다 서메이션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Y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GDP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요. 이게 P도 다 상품의 가격을 합쳐서 서메이션 해서요. 대문자 P 이렇게 쓰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요. 이게 AD 곡선, 공급 곡선 할 때도 AS 곡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펴보시면 이걸 서메이션에서 나타난 이 Y를 다 더한 게 우리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민소득이다. 대표적인 게 GDP가 됩니다. G라는 게 뭐예요? 그로스잖아요. 근데 생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죠.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 땅덩이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이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예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했는데 2008년도에 생산된 자동차의 부가가치래. 아니, 딜러가 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은 2010년도 GDP에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지금 2010년도 GDP에 포함되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도에 생산된 거는 여기 GDP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중고 제품 상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0년. 이게 2010년 급여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2007년 건축된 아파트 거래에 참여. 그쵸?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거는 지금 2007년에 생산됐으니까 거기 GDP에 포함되는 건데 공인중개사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는 언제 이걸 중개한 거야? 2010년도에 중개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GDP에는 포함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2010년도에 생산됐는데 2010년도에 판매되지 못한 휴대폰. 그렇죠, 여러분? 2010년도에 생산됐습니다. GDP에 포함돼. 근데 이게 안 팔리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팔리지 않고 남은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고라고 할 수 있는데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거. 이것도 우리는 재고 투자다라고 해서요. 이게 당연히 투자에 포함되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샀다라고 해서요. GDP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010년도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생산한 여러분 이 GDP는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속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주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도에 국내에서 생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GDP에 포함돼. 외국 기업이야? 이거는 이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거니까 우리나라 GNP에는 포함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GNP에는 포함되지가 않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거니까 요거는 GDP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부가가치. 오케이. 답은 1번이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15번부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